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이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본인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도전한 영등포을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용찬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저희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어제 여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5분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약 16시간 정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였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처음에 5시간 가까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이 목적인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좀 길어질 걸 염두를 해두고 이 성인 기저귀까지 착용을 하면서 이 토론을 계속 이어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좀 설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좀 소리를 치니까 유상범 의원이 이 서 의원이 좀 부끄러워하라. 공부를 좀 하라 이렇게 좀 맞받아치는 여야 간의 소동도 좀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도 중간에 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죠. 이 수사를 하고 있어도 이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만 하루가 되는 오늘 오후 3시 45분쯤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특검법은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고 이후에는 또 한 번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네, 지금 반발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탄핵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검사도 나왔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탄핵하라고 한 이 검사는 송경호 부산고검장입니다. 이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이재명 대표 이 의혹들을 수사를 해왔던 이 사람이죠. 송 고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또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 보복, 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되는 걸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또 삼권 분립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좀 울분에 찬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송 고검장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년간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네, 다른 검사들의 항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탄핵안이 나왔던 그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이 검찰 내부망에 글로 게시가 됐는데 이 글 아래 이 댓글 200개가 달렸습니다. 이 댓글 200개에는 이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들이 좀 응답을 했는데요. 특히 좀 이 댓글 중에 하나를 좀 보면 이창수 이 서울중앙지검장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댓글이 아닌 게시글을 통한 이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북구지검의 인권보호관과 이 부장검사들이 이 별도의 입장문을 올려서
탄핵의 부당함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비판의 글이 올라오면서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 민주당은 그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 이 공개 기자회견을 두고 총장이 대놓고 뭐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식물총장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검찰 수장이라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검사 탄핵은 마치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격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재명 전 대표 수사한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냐 이렇게 좀 따져 물으면서 뭐 검사들 죄가 만약에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것뿐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좀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이 또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실도 한 번 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처음 입장을 냈을 때보다 좀 강경한 어조인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뭐 이번에 검사 탄핵안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해서 민주당이 지금 반문명적인 헌정 파괴 시도 또 폭력적인 입법 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사 탄핵안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단순 보복을 넘어서서 이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도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역의 역주행 사고 그 희생자들의 발인이 오늘 엄수된다고요? 네,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들의 발인이 엄수됩니다. 이 희생자 9명에 대한 발인은 오늘 아침에 이 서울대병원 또 국립중앙의료원 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속 직원 2명이 숨진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관 7층에 이 추모 공간을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죠. 뭐 네. 새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이 이 출구 쪽 턱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빠져나왔을 때 딱 출구 쪽 턱을 넘으면서 속력을 올렸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 나온 출구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좀 가보니까 이 출구를 나와서 뭐 자연스럽게 좀 바로 핸들을 꺾으면 이 맞은편에 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진입금지 표지판은 결국 뭐 역주행이라는 얘기인데 이 표지판을 뭐 사고를 낸 차량이 봤는지 못 봤는지 일단은 뭐 역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인근에 주민들 설명은 이 표지판이 뭐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뭐 일부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사고 낸 차량이 뭐 역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역주행을 시작한 차량은 안전패스 또 보행자들까지 덮치고 차량 2대까지 들이받은 다음에 멈춰섰죠. 당시 이 차량에 같이 탔던 운전자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경찰이 증거물들을 모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요? 네, 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6개 하고요. 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또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죠. 이 EDR 등이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 블랙박스는 당연히 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겠죠. 또 EDR은 이 사고 직전 한 5초 정도 되는 시간에 차량 주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가 바로 이 EDR입니다. 경찰은 이 EDR을 1차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직전에 엑셀을 좀 강하게 밟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1차 좀 소견을 냈습니다. 다만 좀 최종 사고 경위는 국과수의 좀 정밀 감식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자 1명이 어제 추가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16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자, 간밤에 전해진 외신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대선 TV 토론 이후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에게 후보직 포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다고요? 네, 일단 이 재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이 가능성이 보도가 된 매체는 뉴욕타임스입니다. 간밤에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에 한 핵심 측근에게 앞으로
남은 이 며칠간, 이 단 며칠간 대중을 설득을 못한다면 본인이 후보직을 유지를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즉각적으로 좀 부인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거짓 보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뭐 심지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거짓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뭐 지난 며칠 동안 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며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재선에 성공을 하겠다. 반드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론은 계속 나쁘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단은 뭐 재선에 성공하겠다,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르게 여론은 갈수록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답한 걸로 이 조사가 됐습니다. 급기야 뭐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미셸 오바마가 출마를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 여론조사까지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사면 초과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각으로 오는 5일에 공개 언론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답변을 좀 원활하게 잘 하게 되면 사퇴 여론이 좀 수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면은 정말 사실은 이제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 사퇴냐 아니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밤사이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출근길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여의도 부근 통과하는 데 15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35분 정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밀리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 국회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으로 돌입해버렸습니다. 또 여야 간의 공방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이제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떤 뜻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거죠? 정신 나간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을 용어를 쓴 국민의힘을 지적해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6월 2일 날 국민의힘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속에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 군출신인 저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제정신이면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그래서 일본은 영포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붕괴를 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6월 2일 날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MBC 100분 토론에서도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같이 토론자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나 백성주 전 국방차관도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한 달이 돼도 고치지가 않아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동맹 문제 있다. 제정신이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고 건든 것이죠.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럼 올바른 용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 네. 군사협력, 안보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한미는 한미 동맹으로 표현하고 한미일은 네. 안보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한미 동맹 강화는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일을 쓸 때는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한미일 안보협력, 알겠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단어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잘못된 용어 사용을 지적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제 시인하는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민 누구든 제정신인 누구든 물어보면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나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정신나간 단어 자체도 일반적인 이게 막말이나 또는 가격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일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사전에 나오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군. 이거는 공식 사전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정신 나간 이런 것은 지금 노래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생표집을 잡은 거죠. 왜 잡았겠습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을 보이콧하기 위해서 핑계를 잡은 것이죠. 네. 국민의힘이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굳이 트집 잡은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네. 잡은 거지. 그런데 네. 의원님 분석 말씀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파행이 돼서 지체가 된 것 아닌가요? 파행을 된 것은 국민의힘이 그것을 터집 잡아서 계속 파행을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계속 속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번은 첫 대정부 질문이고 또 대정부 제가 질문 중간에 이것을 정해를 시킨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도 큰 문제라고 봐요.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는데 저한테 대정부 질문하는 저한테 계속 경고하잖아요. 30초 내 사과 안 하면은 정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때 의원들은 다 대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했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 듣고 끝나고 나서 문제 제기해도 될 텐데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할 때 답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중지 좀 시켜달라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구도 했는데 결국 계속 방해한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저보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국민께 사과하고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국민의힘은. 네, 그러면 의원님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현재까지?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합니까? 제가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한일 동맹을 인정한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본회의에 상정되는 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속개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우리 김병재 의원께서 그 최고위원 출마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게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은데 뭔가 좀 존재감 부각 또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21대 4년 동안 안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용산 졸속기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보차 무인기가 북한이 내려와서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 구역이 침투당했을 때는 더 크게 해서 그쪽 대통령실에서 저를 간첩으로 몰았을 때는 더 목소리를 높였고요. 외교 안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또 국가를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목청을 높였던 겁니다. 이번도 그와 이 동맹은 일본과의 동맹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정치적인 또는 그 선거 공학적인 그런 계산에 의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늘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 저의 4년 동안 발언을 쭉 보면은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 발언 후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힘에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다.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의도는 없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의힘이 도와준 꼴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저를 사과해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1대 108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 끝나고도 우르르 30명이 모여서 저를 에워싸고 1대 30명 구도를 만들고 이렇게 이슈화시킨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를 선거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을 지금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의 여러 가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 독재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들이 기소권, 공소권을 남발하면서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들이
검사들은 잘못해도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제19 감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은 법을 위배한 명백히 법을 위배한 의혹들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위배했거나 그런 있기 때문이죠. 일부 인원들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원도 있고 또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거의 정인들을 연습시켜서 허위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언론사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의혹도 있고요. 또 위정교사 의혹도 있고 이런 위법한 행위가 명백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4명을 올린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혹 제기만으로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게 이를테면은 정말 의혹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먼저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로 이걸 보내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 4명의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증언을 듣고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탄핵 소추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법사위의 그 위원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변호를 했거나 또는 뭐 이런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에게 수사검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꼴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법사위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는 법사위에서 잘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당 대표 후보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빼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외에는 뭐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님은 현재 전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우리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당 대표에 선출될 때도 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당을 잘 이끌고 계셔서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민주당 내에서 또 아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건데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잘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경쟁, 이른바 명심 얻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심 경쟁은 프레임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를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계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명심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경쟁력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년 동안 군생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제가 나왔는데 이런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갖고 오는데 이런 거는 딱 빼고 명심 경쟁의 프레임으로 지금 일부 보수나 일부 언론 또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프레임인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일부의 그 보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하여튼 그런 중에도 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라고 이제 그 출마의 변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의원님만의 무슨 차별화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 나름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 지금 누구보다도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저는 평생을 외교 안보 국민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21대도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 내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제일 선봉에서 싸워왔고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앞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저는 3대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최고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예,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이 평화의 위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 한반도 위기관리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네. 관련 업무 때문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북러 조약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긴장이 지금 고조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핵무장론이라든지 핵 재배치론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혹시 나왔습니까? 사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주장이고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의 행정부 요원, 미 의회 요원들, 그다음 싱크탱크 다 대다수를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대만, 일본 이런 데 계속 또 핵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미국 정책 어떤 정부가 들어도 그것은 허락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는 거였고요. 단지 요 주장을 했던 싱크탱크는 CSIS에서 학자들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구소 6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데가 없었고요. 행정부나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대표주자나 일부 인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북한 러시아 조약 이후에 한반도 군사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의원님 생각하십니까?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동맹 수준으로. 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 수준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동맹을 잘못 맺거나 저기 동맹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국가 존망이 결정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을 더 이상 밀착되지 않도록 갈라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밀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갈라놓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중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도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은 중국도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자회담 같은 경우를 3자회담, 4자회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 중국,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갈라놓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적대 정책을 지나치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생적자 사적 청정전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신원식 장관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밀착되고요. 지금은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더 이상 밀접되지 않는 이런 외교를 여야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조야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했을 때 인정하더라고요. 네, 중국을 레버리지로 한 북러관계 관리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구장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크보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정빈입니다. 대나무로 짝짝이를 만들어서 응원하는 응원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이 500년이 걸려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대나무로 만들면은 플라스틱보다는 더 이로운 도구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야구를 보러 가면 내가 만든 쓰레기는 제대로 버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실구장이랑 KT구장이랑 문학은 다이용기 사용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을 된다 했을 때 우와 이거 되게 좋겠다. 한 번쯤이라고 다시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그걸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이용기 반납함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야구를 보는 사람도 이거를 함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KBO 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000만 관중을 간다고 하는데요. 야구와 환경 함께 생각하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팬들이 더 많아지면 지속 가능한 야구, 함께하는 야구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강릉 31도, 광주 32도, 제주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해안 지역과 제주도, 남부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상태입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강하게 불어오는 남풍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30에서 80mm,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10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의 공방은 뭐 벌써부터 치열했습니다만 이제는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박용찬 후보,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용찬 후보, 저희 스튜디오로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출마를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네. 그리고 올해죠. 2024년 22대 총선 둘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지역구가 바로 이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용찬 후보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언론인 출신은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어떤 점이 정치하시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 저도 이제 MBC에서 뉴스데스크 앵커 또 백분토론 앵커까지 했는데 참 저처럼 인지도가 없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러세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요. 네. 지난 5년간 사실 지역구에서 살고 지역구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현장주의 정신에 따라 지역구에 완전히 그야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절감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좀 힘을 내서 그 중앙 정치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런 각오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비전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는 무도한 좌파 세력의 강력한 검투사가 되겠다.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던데요. 네. 네. 제 나름대로 상당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은 비전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제 나름대로 절박함을 가지고 출마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비상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웬고하니 뭐 어제 그제 잇따라 검사 탄핵, 판사 탄핵, 뭐 심지어 공영방송사 장악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다수 야당의 어떤 독주나 오만을 넘어서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장악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이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 그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지금 뭐 사실 숨기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네. 그 탄핵 열차를 지금 시동을 걸었고 나중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종착역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야말로 좌파 독재를 계속 지속시키겠다라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출마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또 선거는 현실이라서 지금 그 당 대표 후보들 중에 뭐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 3명의 후보와 이른바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이뇨한, 박진호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용찬 후보는 거기 안 들어가시던데요. 네, 저는 현재 단기 필마로 뛰고 있고요. 이번엔 제가 아까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제가 그동안 간절히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 대안들, 또 실천 방안들을 제 목소리로 또 스스로 온전하게 제 힘으로 한번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분들께 전달하고 또 평가를 받겠다.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외롭고 고독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제 뜻을 펼칠 수 있는 또 그런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러닝메이트는 뭐 당헌 당규상 그 허용된다고 하는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와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외롭게 나홀로 간다고 할 때 아무래도 저 손잡고 다니는 다른 후보들 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좀 약간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 과거 전당대회 때까지는 이 러닝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독 러닝메이트 시스템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적절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러닝메이트 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통령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당대회에서 출마한 최고위원들은 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보좌 기관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예. 거죠. 예, 대표는 대표일 뿐이고 또 최고위원은 독립적인 주체, 독립적인 그런 직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고위원이 당 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해서 당선될 경우 그렇다면 나중에 당 대표 보좌역 조력자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겠네요. 조력자 내지는 측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당 대표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사실상 지명직 최고위원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 체제의 이 취지에도 좀 안 맞는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MBC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또 앵커도 하셨고요. 네. 그 최근 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됐고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 그 발의 직후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MBC 그 이사 박문진 이사의 그 인선과 관련된 어떤 그 돼서 시작이 됐다고 지금 보이는데 MBC 출신이시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건 뭐 도저히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고 박사님 그 김홍일 위원장이 뭐 법을 어겼다거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일 처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네.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김홍일 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려면 뭐 위법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홍일 위원장 탄핵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탄력을 받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직권남용을 했다 주로 그런 이유로 지금 아주 추상적인 얘기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뭐 몇 가지 이유를 대기는 되는데 그 이유들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에 와서 뒤늦게 방송 3법을 바꾸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니까 그 야권에서는 꼼수 사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던데요. 꼼수 사퇴. 네. 그건 그 추상적인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불가피한 현실적인 고육지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 김홍일 위원장 사퇴를 즉각 수리하고 네. 그리고 후임을 빨리 임명하겠다는 그 같던데 그러면서 뭐 거론되는 유력한 그 방통위원장 후보 중에 이진숙 그 기자가 있더라고요. 같은 MBC고 선후배 사이신가요 그러면? 그럼요. 예. 어떻게 만약에 이진숙 전 기자가 그 새 방통위원장으로 추천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진숙 전 사장은 정말 훌륭한 인품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 같은 분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아마 비슷한 이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했듯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했듯이 새로 누가 되건 뭐 이진숙 전 기자가 되건 또 다른 사람이 되건 또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진단 또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A라는 분이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왔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상태. 따라서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탄핵을 하려면 탄핵할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오게 되면 방송 이사,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선임 계획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을 하려면 뭔가 하여튼 일은 해야 되는.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그러네요. 한 일 중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탄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새로 방통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 어떻게든 뭐 조금 일은 하게 될 수 있다. 예, 알겠어요. 자, 국민의힘은 지금의 언론 또 방송 환경이 야권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찬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럼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BS, MBC 이런 공영방송사의 가장 큰 문제는 노영방송이라는 데 있습니다. 노영방송. 그게 무슨 뜻인가요? 노조가 경영한다. 노조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MBC나 KBS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조의 상급 단체가 언론 노조입니다. 그리고 네. 언론 노조의 상급 단체는 민주노총이고요. 그런데 방송사 노조의 상급 단체인 언론 노조의 강령에 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규약에 가면 언론 노조는 정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위원회에서 진보 정당의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언론 노조가 말 그대로 노조입니까? 아니면 정치 정당, 정치 집단입니까? 정치위원회를 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 노조 아래에 KBS, MBC 노조가 소속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노조에서 항상 외치지 않습니까? 공정방송, 공정방송. 그런데 노조가 공정방송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진보 정당의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 이렇게 강령과 규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언론 노조 산하 MBC, KBS 노조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는 MBC나 KBS가 저희 국민의힘 편들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해달라는 아주 소박한 그런 주문입니다. 이런 주문마저 만약에 언론사, 공영방송사 기자나 PD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경영진을 향해서만 공정방송을 요구하지 말라. 노조 역시 이제 공정해져라.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 탈퇴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선언을 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영찬 후보는 박용찬 후보, 예. 이재명 전 대표의 언론관을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신 겁니까?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 언론관을 언론관이라고 말하기도 솔직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기에게 유리하면 공정 언론이고 또 자기에게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완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언론이란 건 또 다른 말로 민심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앞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지 가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언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필리버스터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그 합법적 입법 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국회가 파행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 용의가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사과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과는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민주당 쪽 정치인들 보면 이 사과할 줄 모른다. 정말 그 누구 예외 없이 모두 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김병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발언이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인터뷰에서는 뭐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 보통 쓰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저거는 너무 수위가 높다. 저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초기에 흔쾌하게 사과하시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 저런 게 쌓여서 결국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저건 정말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그 원내 투쟁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3시 반 정도의 하루가 되면 이제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그 의석수를 야권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작 하루 늦춘 것밖에 더 되냐. 뭐 다른 투쟁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또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네, 그 국회 안에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자.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좀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외압이라고 해서 지금 특검이 발의되고 지금 곧 통과될 통과라기보다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수사도 아니고 외압도 아닙니다. 군사법원법에 보면 군 경찰은 인사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한 내용들은 공식 수사가 아니라 조사 내지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경찰 조직법에 보면 군사경찰의 최고 지휘권자, 감독권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찾아가서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최종 결재권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재를 했다면 어떤 보류를 시키고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외압 사건도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선 주요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만일 대통령실에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수사 외압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라 항명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게 대통령실 정진석 실장의 국회 공식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됐어요. 지금 검찰 조직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검찰, 법원 이 사법기관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쭉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면서 극도의 인내력을 발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 4명을 한꺼번에 탄핵한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슨 뚜렷한 증거나 엄중한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한 의혹. 그 의혹도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혹 제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고 지금 일을 크게 그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결국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박영선 후보와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계시니까 짧게 그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전격 시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유쾌한 소통을 좀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일군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박용전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요. 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언급하는 자본시장 밸류업이라고 하죠. 이런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금융지원 3종 세트라고 하죠. 대출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이런 걸 추진하고요. 뭐 배달료나 임대료 이런 것들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밸류업 대책으로는 이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 현금 나눠주기 대신에 그 맞춤형 지원책이 나왔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현금을 살포하는 약간 포퓰리즘 방식보다는 이렇게 좀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런 성장과 재기를 촉진하겠다. 좀 이런 구상이고요. 지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에 한 14조 원 들어가고요. 네. 이 새출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뭐 채무를 조정한다든지 취업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1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30조 원 정도였는데 예산 10조 원 이제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점포 철거비 같은 이런 이 재정 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이 이제 쓰일 예정이고요. 사실 그동안 적자 늪에 빠졌는데 이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이른바 좀비 상태다 이렇게 좀 영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겠다 이런 정부 의지가 드러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 소상공인들의 좀 연명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곤 있긴 합니다. 네, 이 좀비 기업이요. 예. 그러니까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는 보지만 안 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아주 극한적인 그런 그 점포들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폐업 신청을 하면은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억지로 휴업을 하거나 이런 점포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상공인 대책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그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있죠. 그 이재명 전 대표의 25만 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25만 원만 주니까 한 10억 원, 뭐 100억 원 줘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직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번 국회 들어서 이거를 당론 1호 법안으로 뭐 발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25만 원 지원법.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있으려면은 현금 지원에 필요한 이런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게 좀 민주당 입장인 건데 이게 너무 지금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을 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이런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예. 밸류업 대책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일단 핵심은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에 또 투자한 주주에 대해서도 이런 법인세라든지 배당 소득세를 감면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기획재정부가 이제 직전 3년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평균치 대비 5%를 초과하는 이 주주 환원에게는 이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할 계획인데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 정도 배당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그 다음에 1,100억을 배당했다. 이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 법인의 평균치는 1,000억 원인데 여기에 5%는 50억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1,100억 원을 배당했다고 하면은 이 늘린 배당액은 100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직전 3년치는 어쨌든 그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치는 5%는 50억 원인 거고 그럼 이제 50억 원과 100억 원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50억 원을 더 초과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초과한 50억 원에 대해서 여기에 5%인 2억 5천만 원의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 또 이렇게 지금 밝혔고요. 네. 이 또 예를 들어서 또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이것도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 그 20% 할증. 예. 그리고 상속 공제 한도도 현행은 600억 원인데 이제 1,200억 원으로 또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정책들이 실시가 되면 예. 실질적으로 상속세나 법인세 그 인하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또 부자 감세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배당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건 이제 배당을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배당을 좀 늘리라고 이렇게 그 권고를 한 거고 그럼 기업한테만 이렇게 의무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러한 그 정책을 잘 따르는 기업들한테 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 배당을 늘리거나 뭐 자사주를 소각한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이른바 배당 소득세 이 감면 혜택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행 소득세법이 투자자 금융소득이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원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을 넘으면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다른 소득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네. 정부는 이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존 14%에서 이제 9%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 밸류업 기업의 이제 주주 A 씨라고 있으면은 배당금이 이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종전에는 1,200만 원의 14%인 168만 원을 단일 세율로 원천 징수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배당금 증가분인 200만 원에는 이 9%인 18만 원을 이제 내고요. 나머지 1,000만 원에는 지금처럼 이제 14% 140만 원을 적용해서 이제 158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휴일제 개선안도 발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이러면 5월 5일이고 한글날 10월 9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매달 몇 번째 몇 요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정을 하겠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비효율적인 휴일제를 좀 바꿔보겠다. 이제 금토일 월 뭐 이렇게 금토일이든지 토일월 이런 식으로 좀 쉬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휴가 좀 많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경제로 다가갑니다.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오늘 저 베이비 부머 문제를 좀 가지고 나오셨군요. 예. 이 베이비 부머 뭐 이렇게 익숙하게 쓰는 용어이기는 한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해 주신다면요? 예. 뭐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나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일 때 갑자기 그 출생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출생률이 올라갔을 때 태어난 사람들 거대한 그 인구 집단 이런 걸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58년생인데요. 예. 저를 베이비 부모라 세대라고 보통 부르던데요. 예, 저도 58년 개띠인데. 그러세요. 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 1955년에서 보통 63년에 태어난 사람들 한 705만 명 되는데요. 네. 예,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더 많아요. 1964년에서 73년에 태어난 사람들 954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1차, 2차로 지금 나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이제 전하 교수님은 1차 베이비 부모죠. 예. 이 세대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인구가 폭발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떤 그 요인으로 그 64년에서 73년까지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하면서 우리 경제가 10% 넘는 성장을 해버립니다. 고도성장기. 네, 고도성장기가 되니까 우리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출생률이 갑자기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2차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베이비 부모들은 다 정년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금 은퇴를 한 상황이죠. 거의 다 은퇴를 했죠. 네.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세대가 은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우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흔히들 그 축소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축소사회. 나이가 들면은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하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노동이 증가하고 뭐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하던데 노동이 감소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 1980년대 10%에다가 지금 한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또 직장이 없고 월급을 안 받으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아하,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소비 성향이 우리가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월급 같은 거 받으면은 세금 내고 뭐 국민연금 내고 건강보험 내고 그걸 빼는 걸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쓸 수 있는 소득. 거기서 소비 지출이 작년에 평균 한 71% 됐어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67% 정도로 나이가 들면은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요. 또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부담이 계속 되는 세대가 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장에는 기여를 덜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좀 덜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거든요.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65세 인구가 20% 이상 넘었을 때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고령 사회는 너무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의 고령화 부담률 이런 게 높아지고 있죠. 그 고령 세대는 이제 현재는 65세 이상부터 계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뭐 고령화 시대. 근데 지금 대개 그 정년은 60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세입니다. 그 60세면은 일단 이제 그 현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뜻이고. 거의 강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세부터 뭐 이제 연금을 받아도 그때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5년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그렇죠.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참 이제 직장을 떠나고 연금도 받는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좀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예, 보통 15세에서 64세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얼마나 그 활동을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인구 구성으로는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예. 경제 활동하지 않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양해야 되잖아요. 예.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점점 좀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15세에서 64세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70% 정도가 일합니다. 나머지 30%또 일하지 않고요. 아하. 또 인구 고령화되니까 뭐 노인 부담 비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구 고령화되다 보니까 뭐 65세 이상 인구들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저 노령세대 뭐 양육 뭐 좀 지원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도 소비하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 60세 이렇게 이 의료기술이나 그 과학이 발전해서 예. 나이가 60세가 넘어도 또는 65세가 넘어도 아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고 박사님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참 낯섭니다 아직.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게 그 정년이라고 하는 60세 기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거 정년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저기 대중교통 그거 이 무슨 무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65세인가 65세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더러 지하철 탈 때 노인이니까는 돈 안 내도 된다 그러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뭔가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앞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아마 전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65세 됐다고. 예, 지하철 무료로 타라고 그리고 어떤 공적 시설에 가면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조금 좀 부끄러워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또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추세이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의 주관적 의지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계속돼 왔죠. 예, 그래서 정부하고 시민사회, 뭐 노동계, 뭐 합의해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의된 게 고령층을 재고용해야 된다, 의무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적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지금 60세인데 65세 정도로 인상하든지 아니면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나이가 들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60세 이상 인구를 보면은 82%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거든요. 예,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거를 유동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집한테 짊어지고 사는 건데 쓸 돈은 별로 없고. 예, 그래서 그 주택연금제도 같은 거 이런 걸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은행에다 집을 맡기면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나오거든요. 뭐 그 돈 가지고 소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 낮아지는데 고령 인구를 일할 수 있게끔 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그 돈을 소비로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실버 군인 얘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지금 일할 수 있거든요. 더 일하고 싶어요. 60세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사실 60세 뭐 이런 사람들은 기업에서 소위 그 인적 자본 이걸 상당히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근무, 뭐 파트타임 같은 걸 도입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같은 거, 뭐 유연근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인구를 기업에서도 충분히 좀 활용하면은 뭐 기업도 좋고 대신 연봉 소열제 그냥 나이가 들면 뭐 부장, 이사 뭐 임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폐지하고요. 일종의 임금 피크제를 제대로 도입해서 직무 성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60세 이상 인구를 활용하면은 뭐 우리 경제에
상당히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저더러 지금 유격 훈련 받으라 그러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군의 그 첨단화와 이 자동화 때문에 그 컴퓨터를 다루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업무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실버 군인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네요. 젊은 분들이 있고 또 60세 이상 인구가 할 일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 인구의 그 재취업 또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청년들 일자리도 부족한데라는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사실 저희 학생들 보면은 일자리 찾기가 그렇게 요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60세 이상이 또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걸 좀 해결을 할 방안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그 신산업, IT, 바이오 같은 데는 상당히 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바이오 같은 사람을 적극 육성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얼마 전에 3조 달러거든요. 우리 명목 GDP가 1조 8천억 달러예요.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 젊은이들 하나 만들면은 우리 그 좋은 일자리 늘어나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한 단계 확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IT나 바이오 산업에 뭐 우리 정부가 뭐 하고는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냥 창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뭐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 적극적 지원을 해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쪽에서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뭐 우리 또 어르신들이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 파트타임 고용제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출산 대책을 이제 주로 해서 이게 그 고민이 시작된 건 하지만 지금 김영익 교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인구 구성 전체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좀 재조율되고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의 성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학교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뭐 정부가 그런 부서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좀 넓힐 것인가. 그런 젊은들한테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그렇게 되면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저희 제자가 또 결혼하고 주례설하고 오늘 저녁에 그래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김영익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동갑내기라 그런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청취자들께도 좀 여러 가지 좋은 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와 함께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동대교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 영동대교에서도 사고 나면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 계속해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론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복정부터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속도 떨어지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그거는 문화 이슈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그 홍보물에 때 아닌 남성 혐오, 남혐이라 그럽니까? 네, 이 논란이 일었어요. 지난해에도 뭐 비슷한 논란이 이제 다른 업종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래서 한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 영상에 여성 직원이 엄지와 검지를 모아가지고 집게 모양을 하는 그런 손동작을 여러 차례 했다. 이래서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게 남성 혐오라는 건데요. 또 다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일러스트, 그러니까 배경 그림이죠. 여기에 집게 손가락 모양이 삽입이 돼가지고 항의가 잇따르게 되면서 결국 전부 삭제하고 전수 조사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대책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선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 직원을 직무 정지를 이제 시켰고요.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차 취소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에서 이제 위기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나선 것 같은데 뭐 사전 계약 고객들의 취소 사례가 연이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직원들의 그런 인터넷 게시망에 올라왔던 글이고요. 심지어는 장기 법인 고객도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토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그 자동차 모델의 경우에는 남성 구매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업종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조치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상품이 이미지를 판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이런 그 어떤 이미지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뭐 내놨다고는 하는데 이게 재발 방지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논란 직후에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뭐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인사위원회라는 건 결국에는 직원의 이제 잘잘못을 또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직무 배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윤리 이제 교육까지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체 내부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남성 혐오,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건 남성 혐오 관련 사안인데 뭐 남성 혐오가 있으면 여성 혐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남성 여성만 아니라 뭐 인종 혐오도 있을 수 있고 모든 혐오 범죄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척결해야 될 그런 것인데 범죄 행위죠.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입장을 냈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래서 여성 공대위가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여성 직원을 이제 직무 배제시켰다라는 건데 결국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집게 손가락 논란의 문제는 남성 혐오가 아니라 여성 혐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해당 직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이 집게 손가락이 반드시 남성 혐오냐? 이건 억지 주장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지금 사이버 불링, 이제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했고요.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페미니즘 사상 검증을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이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런 논란, 이른바 집게 손가락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게임 업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그래서 홍보물에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애니메이터가 의도적으로 남성 혐오의 메시지를 넣었다는 비판이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편의점에도 있었습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홍보물 게시물에 손가락 디자인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더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디자이너, 마케팅 팀장 등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들이 알고 했느냐도 이제 이게 차후의 문제지만 이게 인터넷에 무료 이미지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오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무료로 그냥 인터넷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료 이미지 요즘에 사용할 수 있게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이제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의도로 그런 혐오물을 사용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 작년에는 인터넷 은행을 포함해서 은행업계 그리고 치킨 회사
패션 회사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까지.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아마 이런 사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초미에 관심사를 갖고 있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자이너나 또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또는 그런 의도가 없이 어쨌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네. 무슨 혐오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여지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손실이잖아요. 예, 손실인데 그 책임을 이제 징계를 하거나 그런 인사 문제로 이제 하게 되면 여기서 갈등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왜 상품 마지막 출하하기 전에 검수하듯이 네. 그런 것들을 의도와 관계없이 네.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네. 수 있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무슨 마지막 필터링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업에서 네. 적절하게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친 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수 임영웅 씨도 뭐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이제 뭐 인터넷 채널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생일 기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좀 이제 출연 소식을 팬들한테 알리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도록 하겠다.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하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이제 표하실 수 있잖아요. 문제를 삼은 단어는 바로 드릉드릉입니다. 예, 드릉드릉이 결국에는 남성 혐오 단어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또 악플 세례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실제 남성 혐오로 사용이 됩니까? 이게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드릉드릉 크게 자꾸 울리는 소리 또 짧게 코를 자꾸 고는 소리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마음이 들썩거린다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는 남성들이 안달이 상태 그래서 약간 성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비하의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임영웅 씨가 그런 맥락으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팬들을 만날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능에서 이제 같이 보여줄 생각으로 마음이 이제 들떴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남성 혐오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임영웅 씨가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 임영웅 씨 팬은 그래도 좀 대범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영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그게 그런 용어인지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이제 댓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성별을 무시하는 발언을 썼다. 어머니한테 임영웅 불매하라고 하고 싶다라는 글을 밑에다가 어떤 분이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 사는 게 힘든가? 이 의미 없는 혐오에 얽매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싸울 시간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댓글을 막 너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댓글을 다신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같은 단어도 이게 이제 임영웅 씨가 썼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쓰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동안에는 여성 유명인들이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더 심한 그런 비난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2021년에 카리나 같은 경우는 장난칠 땐 드릉드릉 잘 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쓰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남성 혐오 느낌이 있는 단어를 여성이 쓰니까. 썼으니까. 그래서 다비치의 광민경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채널에서 드릉드릉 자막을 넣었다가 항의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경제 크리에이터 슈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뭐 바로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런 단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남성 혐오 단어로 해가지고 모든 문장 표현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이게 사망자들이 모두 남성들이라는 거 때문에 또 뭐 무슨 이게 논란이 좀 되는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뭐 신조어가 등장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상자 중엔 여자들이 없길, 부상자가 모두 한남.
축제다 엉덩이 흔들자 뭐 이런 발언들이 과연 이게 할 말이냐. 그 한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남은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속어이고요. 절대 뭐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맥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훈련병 사망 사건을 두고도 축하한다는 조롱 메시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 관련 뉴스 전해드리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혐오 표현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현실 불만과 욕구 좌절을 이제 상대 성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인정과 과시 또 자기 주장의 어떤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어떤 표현이라든지 조롱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 비난으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누군가를 고통의 나락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교통사고 사망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유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성국이었습니다.